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유명 유튜버와 배우 지망생이 몇 년 전에 모델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밀폐된 스튜디오에 갇혀서 촬영을 빙자한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고백해서 충격을 주고 있고요. 심지어 그 당시 촬영된 사진들이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불법 유포돼서 문제가 더 큰 상태입니다. 지금 피해자들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는데요. 이번 사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잠시 후에 연결해 보겠고요. 자, 2부 시간에는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정치 토크 준비했습니다. 5월 국회 어렵사리 정상화됐다고는 하지만 추경심의 또 특검 법안 내용 때문에 다시 부딪히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성주 의원과 함께 토론해 보겠고요. 바로 내일이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당시 계엄군들이 잔인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 증언에 나선 5.18 부상자 동지회 이지현 전 회장도 함께 만나보죠.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3년 전 20대 초반이었던 저는 피팅 모델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안에는 20명 정도 돼 보이는 남자들이 모두 카메라를 들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제게 의상이라면 갈아입고 오라고 옷을 건넸습니다. 포르노에서만 나올 법한, 이게 뭐냐고 난 이런 거 싫다고 안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실장님은 제게 협박을 했습니다. 20명의 아저씨들은 포즈를 잡아주겠다면서 다가와서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제 가슴과 제 성기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모인 곳은 인터넷 한 카페이며 사진 찍을 사람 신청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사람들의 치밀함입니다. 몇 년이 지나고 잊혀질 때쯤에 유포시킨다는 겁니다. 지금도 괴롭고 죽고 싶은 생각만 듭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른 유튜버 양예원 씨의 목소리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또 이런 범죄는 어떻게 봐야 할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해 봅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진 카페 이런 게 있나 봐요. 예,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예. 상당히 많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회원을 등록을 해서 예. 그래서 출사라는 걸 나가게 되고, 예. 그리고는 꼭 누드만 찍는 게 아니고요. 예술성 사진도 찍고 다양한 종류의 이제 사진을 함께 찍자 하면서 이제 회원 모집을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사이트들 예. 이런 무리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애초에 누드 촬영이다, 그리고 누드 모델을 섭외했다든지 조금 좀 선정적인 속옷을 입고 하는 촬영이다, 거기에 동의를 한다든지 이러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금 아까 함께 들은 그 양혜원 씨의 그 폭로에 의하면 본인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는데 입고 싶지 않은 옷을 강제로 입고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번 사건은 지금 그런 종류의 이제 예술성 누드 사진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어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피팅 모델을 모집한다. 그러니까 누드가 아니었죠, 애시당초에. 예. 그런 이제 사진을 찍겠다고 여성을 모집을 해서 모델 일을 해라 하고선 예. 계약서를 써놓고는 예.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지금 원치 않는 사진들을 찍어서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예, 예. 근데 그 당시 이제 작성됐다는 계약서 내용이 지금 현재 파악되거나 공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양희원 씨의 어떤 목소리로 추정해 보건대는 계약서 상에 뭐 음란한 옷을 입고 찍는다 이런 내용이 없었던 거 아닐까요?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뭐 딱히 직업 누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예.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또 동의를 안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은 기록을 안 남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그렇겠죠. 애초에 피팅 모델이라고 모집한 것 같고 예, 예. 그리고는 이제 그런 계약서에 보통 보면은 뭐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중단을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종류의 조항이 아마도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계약서에 날인을 하게 하고 성금을 지급을 한 다음에 예. 돈을 받았으니까 요구하는 걸 모두 해야 되지 않냐라는 아하. 강요와 협박에 지금 이 피해자가 뭐 원치 않는 그런 사진을 찍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을 밀폐된 곳에 뭐 열쇠까지 채워서 잠궈놓고 한 20여 명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전부 둘러싸고 있었고 강압적 분위기에 이런 강제 촬영을 했다는 것 자체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입증을 하면 충분히 처벌을 할 수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이분의 진술에 따르면 추행도 있었다,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입증이 되면 그럼 처벌이 되는데 예. 문제는 지금 이제 과연 이 사람들을 특정을 해서 검거를 할 수 있겠느냐는 또 다른 이제 의문이 하나 들고요. 아하.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지금 사진을 유포를 시켰습니다. 3년 지나서 지금 유포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잊혀질 때쯤 돼가지고 지금 고의적으로 유포를 시킨 그런 이제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일어난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죠. 순수한 지금 뭐 예술 사진을 찍는다고 간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닌 게 아닌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20명 중에 모두가 범죄 목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예. 순수한 사람들 예컨대 예술 사진이라는 방패막이 속에서 불법으로 음란한 사진을 찍어서 결국은 유포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조직 범죄로 지금 상당히 추정이 된다. 이게 이제 예, 문제라고 예. 보입니다. 예. 근데 정말 그런 조직 범죄라면 그 현장에 있던 그 누구도 자기가 그랬다라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피해자가 아하. 진술을 하신 내용 중에 그날 이제 촬영 당일날 일어났던 일을 예. 이제 와서 이제 입증을 해서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처벌이 가능한 지점이 유포에 관해서는 그렇죠. 처벌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일을 하는 조직이라면 피해자가 한 명만 있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뭐 이미 배우 지망생 이소윤 씨도 폭로에 동참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피해자들이 결국은 진술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이들을 만약에 오프라인 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진술을 받아내면은 예. 그러면은 충분히 검거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이 이제 온라인상의 흔적들을 추적해서 오프라인상에서 이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 카메라 등 이용에 의한 이제 그 촬영죄라는 것이 예. 굉장히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경찰이 의지를 가질까가 문제입니다. 아니 그게 최근에 성폭력 그 처벌법이 좀 강화되면서 이 촬영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되지 않았습니까? 법에도. 네, 그렇긴 한데 예. 끝에야 지금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벌금이 내려지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래요? 더군다나 이제 그것도 한 70% 정도 사건에서만 유죄가 입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리 이제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예. 또 이제 경찰은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점수가 높은 범죄자들을 검거하려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경미한 사안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몰카 범죄, 뭐 소위 뭐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뭐 이런 것들로 검거를 해도 고작 형량이 벌금 300만 원 이하입니까?
지금 이제 그 리벤지 포르노는 그거보다는 이제 관계가 특정되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몰카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주 뭐 대량으로 유포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벌금 한 300만 원 정도, 뭐 결국은 그런 이제 사진을 그 삭제하는 데 드는 비용 300만 원 정도밖에는 벌금이 나오지가 않아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처벌 수위가 약해가지고 뭐 아무래도 처벌 수위가 약한 범죄를 비중을 낮게 보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비접촉 성범죄는 수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게 현실이죠. 최근에 뭐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몰카 범죄 강력 처벌 주문했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글쎄, 일단은 지금 저는 좀 이거를 전략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보이고요. 일단 신고 포상제 같은 걸 운영을 해가지고 어떤 이제 조직들이 어떤 사이트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온 국민이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런 정보가 누적이 되면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암수범죄화되는 조직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감시를 하는 수위를 높여가지고 오프라인상에서 검거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요즘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태라 신고 포상금제 도입 딱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프레시안의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CBS에서 가까운 곳인데 그 이대 목동병원 얼마 전 신생아 사망 사건 났었던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사고가 났다고요? 60대 박모 씨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10년 동안 관절염 치료를 받았는데요. 일주일에 보통 6알을 먹던 약 처방이 지난달에 하루 6알을 먹는 것으로 과다 처방이 됐고 그로 인해 코와 입에서 수포가 생기고 피가 나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다 응급실까지 실려갔다고 합니다. 그냥 처방이 그렇게 됐으니까 자신은 그냥 하루 6알씩 먹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다행히도 일주일여 집중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일단 병원 측은 바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때문이라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보상에 대한 입장은 병원 측과 환자 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 씨 보호자 측은 병원 측이 보상금을 10원도 줄 수 없다고 했다며 분개하고 있는 상태고 병원 측은 보호자 측에서 위로금과 함께 다른 질환 치료까지 받길 원해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실수 이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의료사고 관련 소식이 오늘 또 있잖아요. 네, 지난 1월에 경북 김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 도중에 흡입분만까지 시행했으나 결국은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을 한 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생아 두개골이 골절되며 뇌출혈이 일어나 아이의 아버지 박 씨가 현재 병원 앞에서 1인 시위 중인데요. 박 씨는 의료과실이라며 아이가 평생 중증장애를 앓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모 역시 의사의 무리한 푸싱으로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박 씨는 최근에 3차 병원에서 MRI 촬영 후 산소 공급이 안 돼 아이의 대뇌세포가 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고 심경을 밝혔는데요. 현재 병원 측을 상대로 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한 상태입니다. 또 뭐 어떤 뉴스는 보니까 물혹 제거한다다가 멀쩡한 신장을 떼난 그런 병원도 있고 참 의료사고 이거 큰일이고요. 자, 그리고 오피스텔에서 대마초를 재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45평 정도 되는 약 148평방미터 공간에 300주 정도의 대마를 전문적으로 재배했다가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대마를 재배해온 강 씨 등 3명은 비밀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정말 은밀하게 거래했다고 하는데요. 한식 조리사 자격이 있는 강 씨가 재배한 이 대마를 쿠키로 만들어서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마약류 거래 게시글을 모니터링하던 수사기관 추적에 꼬리가 잡혔는데요. 재배한 대마로 1억 2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검찰은 강 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상태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록그룹 퀸의 전기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티저 영상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드러머 로저 테일러 역을 맡은 배우가 일본 우길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어 논란에 휩싸였는데 예. 이 영상이 하루 만에 우길기가 삭제된 채 다시 공개됐습니다. 하루 만에 삭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누리꾼들이 자꾸 비판하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대한민국 누리꾼 만세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우길기가 등장하다니 유감이다. 퀸과 보헤미안 랩소디를 좋아하지만 영화를 볼 수 없을 것 같다 같은 강력한 유감 표시를 공개창에 하기도 하고 예. 우길기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대가 사용했던 국기라는 설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나의 우상 퀸을 전범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직접적인 외침도 있었습니다. 그 일본 우길기 논란은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에 출연하며 칸의 레드카펫을 밟은 한국계 미국인 스티븐 연이 우길기가 디자인된 옷을 입은 지인 사진에 그 SNS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프랑스 명품 디올이 지난 3월 패션쇼에서 우길기를 연상하게 하는 드레스를 선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그런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의미의 그 깃발인지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길기 퇴치 캠페인을 10년째 진행하고 있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서양인 대다수가 우길기를 전범기가 아닌 일본을 대표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아하. 아픈 역사를 지닌 아시아 국가가 연대해 전 세계에 우길기는 전범기다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널리 알려야죠. 네, 바로 잡을 역사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어요.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뉴스 사이다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지방선거 참 분위기 안 만들어진다, 안 뜬다 이런 말 계속 나오죠. 이게 남북 북미 관계가 잘 풀리면 잘 풀리는 대로 그리고 요 며칠 난항이지 않습니까? 예. 난항이면 난항인 대로 관심이 여기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굳이 띄우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도 꽤 보여요. 선거 분위기를 띄우지 않겠다? 그렇죠. 누가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후보들이 당도 그렇고 선거 분위기 안 떠도 좋다 이런 아하. 것이고 뒤처지는 사람들은 보통 마음이 급한데 일부는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우리 편만 딱 끌어낼 수 있으면은 이게 좋다 이런 아하. 계산을 하는 사람들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쪽도 뒤처진 사람도 안 뜨는 게 또 자기한테 불리하지 않다라고 본다. 그런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TV 토론 같은 것도 잘 안 된다면서요 지금. 아직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 안 됐는데요. TV 토론회가 예전에 지방선거에 비해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후보들이 공약, 이슈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TV 토론 거의 자취를 감췄어요. 왜 그런가요? 방송국에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편성이 좀 작아진 것 같기도 하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경남 관훈 토론회 먼저 한번 했지 않습니까? 관훈 토론에서 김경수, 김태호 후보 했죠. 예. 생중계도 했죠. 근데 이번엔 TV 토론이 무산됐어요. 민주당 김경수 후보 측은 MBC 경남과 JTBC로부터 각각 24일, 28일 경남지사 후보 토론회를 제안받아 응했다. 그런데 해당 방송사로부터 김태호 후보의 불참 결정으로 무산됐음을 통보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예. 이에 김 후보 측은 언론사가 정한 일정에 맞추기 힘들었을 뿐이지 토론회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토론을 내가 거부한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일정이 안 맞는다고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보통 여론조사 같은 데서 앞서 나가는 후보가 TV 토론을 피하는 게 상례인데 지금 경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태호 후보가 오히려 조금 뒤처지잖아요. 네. 근데 안 하려고 하는 김태호 후보는 아무래도 철저하게 바닥을 훑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예. 공중전보다는. 공중전보다. 예. 이게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방송토론 불참 논란이 있습니다. 어제 한국당 김문수 후보 측은 22일 MBC 주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를 제안받았는데 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거절했다. 논평했습니다. 예. 박원순 후보 측은 22일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역사적 날이기 때문에 회담에 집중하기 위해 토론을 고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저 솔직히 남북 정상회담도 아니고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하하. 대통령도 아니고 서울시장 후보가 토론에 못 나가겠다. 예. 이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꼭 자유한국당 후보라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라서 그것도 아니군요. 그렇죠. 또 앞서서 또 뒤쳐서 이것도 또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또 15일 열린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는 남경필 후보 홀로 대담회했습니다. 나머지가 또 안 나왔어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안 나갔다는 거죠. 어허. 여기는 이제 인천 경기기자협회하고 경기언론인클럽이 주최했는데 뭐 질문지가 편향됐다. 불공정한 토론회다. 이런 이유로 불참했는데 이재명 후보 지난 대선 경선 때는 막 토론 이것저것 하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되게 애쓰셨거든요. 왜 토론에 응하지 않느냐 하고 했던 예. 후보인데 지금은 또 자기가 앞서 있으니까 이제 토론엔 좀 그러니까요. 문제 있다. 그러니까 뭐 이 당 저당 할 거 없이 그러니까요. 뭐 그렇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평화 무드 뭐 거기다가 조금 더 있다고 한다면 드루킹 특검 정도인데 예. 별로 이 후보들을 모아놓고 할 이야기도 없다는 거예요. 관심 가는 게 없어가지고. 아니 지역 정책 이슈, 지역 공약 이런 거 가지고 토론해야죠. 그렇죠. 그럴수록 이런 걸 발굴해야 되는 건데 예.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 보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편차가 워낙 크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뭐 앞서가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가자. 제가 이제 이야기해 보면은 이 캠프의 기조가 뭡니까 하면 그냥 조용히 있자. 뭐 웬만하면 뭐 하지 말자. 이런 기조다라고 스스럼 없이 말하는 캠프 측들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예. 괜히 나서가지고 혹시 뭐 실수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 그러니까 토론회 안 한다는 거죠. 예, 예. 여도 없고 야도 없고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고 예전엔 토론 왜 안 하냐고 목소리 높이던 사람들이 이젠 자기가 안 나가기도 하고 이게 또 안 나가는 이유가 별로 손해볼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지적하지만은 이 뉴스 못 들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겁니다. 아마도. 예. 그리고 선관위 주최 토론은 거의 나가긴 나갑니다만은 그거는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간혹가다가 안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기초 쪽으로 가면. 근데 여기 이 경우에도 뭐 과태료도 제대로 없고 경고, 선관위에서 경고를 받는 건데 경고 받는다고 해서 뭐 표를 뭐 마이너스 몇백 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예, 뭐 굳이 안 나가는 사람들도 꽤 있는 거죠. 이게 나가는 것보다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받아야지 결국 그것 때문에라도 나가게 되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도 말입니다. 못한 상황입니다. 그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대통령 후보들 토론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몇 그렇죠. 회 이렇게 하도록. 이 적어도 광역단체장급 되면은 광역 단위마다 지역 민방, 지역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의무적으로 돼 있지 않나요? 선관위 주최를 하는 게 그러니까 민방이라든지 이쪽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 그건 횟수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공식 선거 운동이 들어가기 전에는 각 임의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CBS에서도 불러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마 계속 하고 계실 텐데. 아니, 저희도 지금 토론하려고 여기저기 다 전화하고 잘 안 있는데 되죠. 잘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기 마련이고 그리고 이제 뭐 혼자 나와서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심도가 확 떨어지고 다 혼자씩은 합니다. 그래도. 네. 그리고 혼자 인터뷰 또 한다고 하잖아요. 예, 자기 예. 홍보에 대해 가지고는. 예.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이걸 그럼 후보를 탓해야 합니까? 다 탓해야죠. 후보 탓해야죠. 정당 그렇죠. 후보 가릴 것 없이 언론의 이런 토론 예. 초청에 미온적인 거 문제 있습니다. 그럼요. 예. 문제 있다고만 하면 근데 또 유권자들이 그걸 가지고 또 표심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작으니까 내가 안 나갔을 때 손실이 작으니까 결국 계속 안 나간다는 그렇다고 거죠. 이걸 법적 의무로 해서 뭐 형사처벌할 그렇게 수도 되면 없고. 위헌일 겁니다. 그것은. 그것도 안 예. 되고 참 골치 아프네요. 네. 좀 심사숙고 해봐야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 2부에 이슈 토크로 돌아옵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매주 목요일 꿈에드리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토론하는 시간이죠. 자,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지역을
지역구에서 선출된 박용진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엔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예,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자, 국회가 어렵사리 합의가 이루어져서 추경과 특검 동시 처리한다 얘기는 됐습니다만 지금 내용을 두고 다시 또 싸움들이 많아지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야당 백승주 의원께서 이번 추경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난 4월 6일에 그 추경안을 정부가 제출했을 때 저희들은 이건 지방선거용이다 이래서 거절하기로 했습니다만 상대가 있어서 정부가 절박함을 호소하고 우리 특검하고 같이 18일까지 처리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선거용 판단한 것은 원래 본예산이 집행한 지 얼마가 안 됐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경제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 중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지수가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현재 생활 형편 또 생활 형편 전망 또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 이것을 소비자 심리 지수를 한국은행이 만드는데 이것을 지난해 11월 달에 112로 정점을 찍고 나서 12월, 1월, 2월, 3월 완전히 급냉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지난 3월달 한국은행이 108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죠. 예, 실물 경제 또 바구니 경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예. 또 정부 스스로도 추경안을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재난 수준의 고용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서 추경 예산안 설명자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경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재난 수준의 고용 사정이 우리가 정부 예산을 적게 풀어서 그러냐, 아하. 추경이 없어서 그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정부 정책의 최저임금제라든지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제를 비관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네. 진단은 같습니다. 고용이 재난 수준이라는 것은. 그러나 처방에 있어서 돈을 더 풀어야 된다는 처방이 추경인데 저는 돈을 더 푸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예.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그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있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 여당 입장 어떻습니까? 경제 어렵다고 쭉 얘기하셨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추경을 편성해서 시급하게 지금 정부가 대응책에 나서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개월 동안의 고용 상황, 거의 고용 가뭄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정부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특히나 더 고통을 2중, 3중으로 겪고 있는 청년들의 고용 문제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추경이 편성되었고요. 예. 또 하나가 예. 경제 재난 지역과 관련된 건입니다. 지금 정부 정책 실패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GM이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것은 저희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경제 상황이라든지 각 기업들의 상황들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정부는 그에 대한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모든 것을 다 정부 탓으로만 돌리려고 그러면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당, 야당이 손맞잡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스럽고요. 예. 아마 지금 군산이라든지 거제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렇게 경제 재난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이 추경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다 야당 의원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예. 야당 지도부는 추경은 잘못된 거라고 멱살을 잡으시는데 야당 의원들께서는 그리고 그 지역의 국민들께서는 예. 이 추경을 하루빨리 좀 실시해 달라라고 하는 손목을 자꾸 내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런 면을 좀 잘 살피셔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과 그 지역의 지지자분들, 국민들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셔서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여야 간의 정쟁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승주 의원 군산, 거제, 창원 같은 그런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예, 동의합니다. 그건 동의하시는데 하고 예. 통영 조선산업이 무너지면서 또 GM 문제로 해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고용 사정 실업률이 높고 예. 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처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있는 시민들 또 실업
자영업자들 또 어려움 겪는 기업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동의합니다. 요 추경은 동의하지만 지금 이제 3조 9천억 가운데 2조 9천억이 청년 일자리 예산이고 1조가 그 지역 경제 부분인데 2조 9천억 청년 일자리를 지금 여당에서는 고용이 아주 가뭄 상태라서 긴급하게라도 정부 돈이 좀 투입돼야 한다. 절박하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보기에는 정부 돈 투입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건가요? 백성주 의원? 지금 봄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불과 4개월밖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 본 예산 집행을 고려했을 때 지금 그렇게 추경을 통해서 확정해서 가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조급하고 또 이 사업을 많이 제시해놨는데 이 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사업별 정책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절대 부족합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제가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어제 밤늦게까지 이걸 심의를 했습니다만은 예. 이 부분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좀 선거용 선심용 예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에서 철저히 심사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 이게 정책 시뮬레이션이 부족하게 대신에 선거용으로 선심성으로 책정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서운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올해년도 본예산을 할 때요. 정부는 1년치가 이만큼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하고 가져왔는데 그거 삭감시키신 분들이 야당 의원들이세요. 예. 이미 그래서 본예산에서 마련됐었던 건 이미 다 거의 바닥났어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더 투입하자고 하는 건데 지난해 본예산 심사할 때 우리가 예측 못했다고 얘기하시지만 예측해서 가져온 것도 깎아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긴급하게 투입하자니까 그거는 또 선심성 선거용이라고 얘기하시면 섭섭하죠, 정말. 그러니까 그때 안 깎았으면 추경이 필요 없었다. 예. 나란히라는 데 있어서 그거는 좀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일자리를 찾아가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 예산 안 만들고 청년 희망펀드라고 그래서 자꾸 기업들 팔비 틀어가지고 조성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제대로 되는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들을 보고 내라고 그러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세금으로 지원할 거 지원하고 가야죠. 예, 백성주 의원 짧게 한 말씀. 그 본예산에 국회가 심의를 통해서 삭감 대부분을 3개월 만에 추경을 통해서 4개월 만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다시 깎인 예산을 복원시키려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무시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추경 예산을 짤 때 그러면 이 예산 짜준 것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느냐, 그런 사업이 선정됐냐 부분인데 이 본예산 집행을 시작하면서 바로 추경을 짠다는 것은 국회 예산 심의 기능이랄까 또 예산 집행의 가능성, 효과 이런 부분에서 좀 시간을 갖고 너무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앞도 너무 빨리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두 분 말씀은 자유한국당 야당이 볼 때는 철저한 준비 없이 좀 너무 대충 짜온 추경 아니냐. 아무래도 선거 선심성으로 본다. 그러나 이제 여당 입장은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 지금 급하게 이거 필요하다. 그리고 상당히 충분히 꼼꼼히 준비했다. 이런 말씀으로 일단 듣고요.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심의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이제 특검 문제인데 여기서는 박용진 의원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검 법안의 명칭하고 그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일단 합의가 된 상태죠. 중요한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건 그 특검의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 수사 기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 입장은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정쟁이 두려워요. 지금 이 특검 문제를 가지고서 이 드루킹이 보여줬던 여론 조작,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론 형성 과정에서 이렇게 일부 집단이 기계를 통해서든 인위적인 작업을 통해서든 어쨌든 여론을 호도하고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국법에 대해서 최고 할 수 있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이견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특검을 가지고 정쟁을 삼으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미 지난 특검과 관련해서 합의하기 이전에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어야 된다라거나 민주당을 끌어들이려고 하거나 혹은 김경수 의원을 끌어들이려고 하면서 이 특검의 어떤 도입의 어떤 주장의 정치적인 배경을 속셈을 드러낸 바가 있는데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서 하면 될 일을 일단 규모만
메모드급으로 키우고 기간만 한정없이 늘려서 오히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거나 혹은 대통령을 끌어들이려고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는 저희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진실이 두렵지 않고 이런 정쟁이 두렵습니다. 우선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규모는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특검이 만들어졌던 그 정도 규모로 생각하시는 거 맞죠? 전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 정도 규모로 생각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나요? 저는 그런 어떤 보도는 언론에서 그렇게 네이밍을 그렇게 했고요. 예. 이 전체적으로 이제 정쟁형 특검 반대하는 박용진 의원님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예. 이 부분은 그 범죄의 성격을 우선 봐야 되고요. 예. 첨단 지능 범죄입니다. 관련된 분들이 많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다운 특검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범죄의 성격과 관련된 숫자 범위 이런 걸 봤을 때 특검법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인력을 확보해주고 또 수사 기간을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쟁으로 가면서 막기 위해서 특검 추천을 우리 야당이 원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협회에서 변협에서 4명하고 하고 우리 야당이 한국당이 한 분하고 한 분을 추천하고 또 다른 야당이 한 분 추천해서 최종 임명권을 국민이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는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줘서 지금 민주당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누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특대형 누명이라는 거죠. 아무 관리는 컴퓨터 방해 범죄 수준인데 자범 수준의 이런 범죄인데 너무 크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거 수사 인력 충분히 확보해줘서 아주 깨끗하게 소명해서 누명 벗겨드리면 정부에서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 인력을 확보해 주는데 최순실식이나 내곡당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그 범죄 성격과 관련된 어떤 범위를 고려해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주는 것이 빨리 해소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충분한 인력의 규모가 비교컨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만들어졌던 박영수 특검팀의 규모 정도는 돼야 한다 이건가요? 우리 당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당의 준비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이게 굉장히 첨단 지능형 어떤 이런 범죄이기 때문에 이 전문 인력과 많은 거기에 관련된 수사 인력이 필요하고 또 증거인멸의 시간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하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인력을 더 많이 주자고 주장을 해서 빨리 오해받고 누명선 것을 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박용진 의원 한 말씀 하시죠. 우리가 근데 이제 오해를 하나 좀 불식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요. 특검으로 치자고 한다면 박근혜 최순실의 그 사건과 관련된 규모에 비하면 박영수 특검은 오히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특검의 규모와 이제 성격들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기일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박근혜 최순실 사건은 아예 아무도 지금 있지 않았던 상태에서 그게 시작이 됐고요. 지금 이 건은 이미 핵심 주범인 드루킹과 공범들이 구속되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는 이 사건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해서 뭐가 미진했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그것만 찾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 특검이 확인한 것을 다시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또 미진한 부분을 확대해서 가면 되는 거니까요. 특검 한 방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특검 수사 환경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최순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검찰 수사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특검한테 망신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특검하는데 망신당하지 않게 치열하게 수사를 해서 수사 자료를 넘겨드렸고요. 경찰 수사 능력을 제가 조금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또 이번에는 검찰 수사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보다 많은 수사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드루킹 댓글 관련된 게 현재까지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몇 건 댓글 정도가 아니라 조금 범위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추산해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정도 규모보다는 좀 커야 될 것 같고 반대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정도라고 말하기는 또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중간선이면 어떻겠어요?
접점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예. 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들어볼게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 또 좀 있으면 한미 정상회담, 또 이제 북미 정상회담, 계속 이런 일이 진행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미국 측에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담은 서한을 보내겠다. 계속 이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한 말씀씩만 하시죠. 누가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 이거 지나친 오바죠. 원래 국내 문제를 가지고서는요, 여당, 야당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정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잘 받아들여서 더 나은 대안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외교, 안보, 국방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원마이크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시시콜콜이 그거를 세상에 우리 대통령한테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한테 이걸 전달하다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인도네시아 야당이 우리한테 그걸 무슨 의견을 가져오고 자기 정부를 비난하거나 혹은 정부의 의견이 다른 걸 가져오거나 이렇게 되면 예. 우리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뭘로 보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력, 대한민국의 어떤 국론의 어떤 단단함 이런 것들을 뭘로 볼까 하니까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할 때 예. 외교안보 국방 관련해서는요. 철저하게 원마이크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오바다. 백승주 의원 한 말씀 듣고 끝내죠. 우리가 적절하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드 할 때 우리 자유한국당 집권했을 때 중국이 의원들을 보내서 정부와 입장을 조금 다른 의견을 전달했던 그런 적이 있어서 그런 점 못마땅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신중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다만 우리 북핵 폐기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정부 입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또 한미 동맹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내용들이고 북한 인권 문제 이게 내용이나 철학적으로 절차적으로 좀 신중할 부분 내용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하고 정부의 어떤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에 기대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들인데 정부도 그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정부 입장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염려하지 않으시고 우리 정부 알겠습니다. 강화하는 쪽에 팩트 확인만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입장 다르다는데 뭐 하려고 단독 행동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난번에 사드 관련해서 중국의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갔고요. 저희 당의 지도부나 당 전체 입장으로 했던 건 절대 아니라는 거 팩트를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 백승조 의원 오늘 두 분 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잠시 기상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알려드립니다. 이 재해 유형은 돌발 재난이고요. 2018년 5월 17일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북부, 경북 북부 내륙 이 중부지방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내지 30mm의 강한 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외출 자제하시고요. 또 TV, 라디오 등을 통해서 기상정보 꼭 청취하시고요. 담장, 축대, 또 하수도, 배수로 같은 곳 꼭 점검하시고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빗물 유입구, 빗물이 들어가는 곳, 그 덮개가 씌워져 있으면 꼭 제거하셔야 한답니다. 또 저지대나 하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으면 즉시 안전지대로 이동하셔야 하고요. 또 산간계곡, 또 산사태, 또 상습 침수구역, 예컨대 하천변의 주차장 같은 곳, 또 축대 붕괴 등 그 위험 지역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라고요.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 또 하천을 횡단하시는 거 이거 금지입니다. 바로 어제도 한 분 이러다가 목숨 잃은 분이 있었습니다. 또 감전 위험이 있는 가로등, 신호등, 옥외 광고판이나 또 맨홀 주변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위험 지역 접근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가죠.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소리요.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는 6.13 지방선거를 위해 당장의 미봉을 큰 성과인 양 내세울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고려와 판단에 의해서 북핵 동결과 ICBM 제거를 받아들이고 대북 제재를 푼다면 이는 한반도의 최악의 재앙을 초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며 저와 자유한국당이 이를 지킬 수만 있다면 앞으로도 정치적 손익을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목소리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북핵 폐기와 관련돼서 지금 미국 측에 서한 보낸다 뭐 이런 얘기는 앞에서도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 CVID가 아니라 PVID를 홍준표 대표가 언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여기서 이제 컴플리트를 뭔가 더 강한 느낌을 주니 퍼머넌트로 바꿔서 PVID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원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려고 북한에 뭔가 져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언론에 등장하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된 거죠. 예. 이후에 강경파인 존 볼턴 NSC 보좌관이 핵무기를 아예 미국으로 다 갖고 와서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해서 논란이 이제 된 건데요. 예. 즉 홍준표 대표는 오늘 미국 강경파 입장을 주장하면서 미국에 이제 그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북한이 존 볼턴 보좌관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반발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좀 달라지고 있어요. 어때요? 이게 분명히 좀 미국이 약간 당황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존 볼턴과 협상을 결렬시킨 바 있는 김괴관 외무성 제1부상까지 나와서 그런 모양인데, 오늘 세러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리비아 모델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미국이 따르는 건 트럼프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모델은 뭐예요, 그럼? 아직 이제 명확히 정리된 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이 미국이 리비아 모델을 연상케 하는 그런 언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체제 붕괴 시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예. 일단은 임기응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북한이 걱정하는 리비아 모델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새로운 모델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협상의 일괄 타결 그리고 압축적 이행, 단계별 보상의 어떤 최소화, 이 방향의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좀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입니다. 어쨌든 양쪽 다 판을 깨자는 분위기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판을 깨는 것은 양쪽 모두 좀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당장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에 미칠 영향, 이거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북한도 내부적으로 어떤 노선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정사실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과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중국도 한마디 했다면서요? 지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국제사회가 격려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예. 또 북한의 정당한 안전 우려를 포함해서 각국의 합리적 우려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을 향한 메시지인 것이죠. 결국 이국 면에 자신들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 얘기를 계속 이제 내비치고 있는 건데요. 예. 이게 미중 패권 위주로 문제가 풀려서는 안 되고 당사자인 좀 남북 위주로 문제가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남북 간 한라인 가동, 이것이 좀 빨리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셈법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안철수 양 후보 간 단일화 문제, 이게 다시 언론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일화가 또요? 그렇습니다. 다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문수 후보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단일화에 대한 자기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평소처럼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시장을 만든 거 아니냐, 그리고 자신과는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정치적 소신과 신념이 확실하다면 동지로서 생각하고 같이 하겠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하. 이게 마치 어떤 조건을 거론하는 듯이 들리기 때문에 또 화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조건이 충족되면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안철수 후보는 또 뭐라고 그래요? 기자들이 이제 이걸 다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는 이 김문수 후보 발언을 정확히 살펴보지는 못했다라면서도 박원순 대 김문수가 되면 과연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 있겠느냐. 나는 박원순 후보와 1대1로 대항하면 이길 수 있는 후보다. 시민들이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지를 보고 표를 모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즉 단일화는 모르겠는데 박원순 시장 당선이 그렇게 싫으면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어려워 보이죠, 단일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단일화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길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다면 단일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강해질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여론조사 지지를 보면 이게 쉽지 않죠. 또 자유한국당도 바른미래당도 내부 갈등이 향후에 어떻게 불거질지 모른다는 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지방선거 이후 구도에서 보수 정치의 주도권 싸움 이런 거를 노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 보수 정치 주도권 싸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건데 바른미래당 안에서는 안철수계 유승민계 사이의 주도권 싸움이 계속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노원병에 이 공천하는 문제 가지고 한번 싸웠는데 쟁점이 또 송파을 전략공천 이걸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 쪽이 손학규 전 의원을 이 지역에 전략공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는 이 바른미래당의 공천관리위에 의해서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으로 공천한다. 이게 이제 의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위원장이고 바른정당 출신의 방송인 박종진 씨가 상당히 유력하다 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유승민 공동대표가 대놓고 최고위가 공천관리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라면서 자기가 알기로는 손학규 전 의원은 출마 안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러느냐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됐군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소리 한번 들어보죠. 조사하라.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10년 내외에 최소 잠복기를 거쳐 발병이 시작된다. 대진 라돈 침대의 경우 2010년 이후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2, 3년 이내부터 건강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네, 이게 방사능 침대에 관련된 무슨 기자회견 소리 같은데 이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명백히 좀 잘못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안전하다더니 또 며칠 만에 문제 있다고 그러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소리는 어제 환경보건센터의 기자회견 현장 소리였고요. 원래 이제 원안위는 방사능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돼서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15일 2차 조사 결과 발표하면서 방사선 피폭 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 이렇게 다시 발표를 했죠. 이 차이는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를 추가해 조사했더니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못 믿겠다고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이번 대진 침대건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또 있다면서요? 지금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물질 이름이 모자나이트라는 방사성 광물이거든요. 그런데 2007년에 의료용으로 판매되는 온열 매트에서도 이게 사용이 됐기 때문에 방사능이 검출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 논란이 돼서 이후에 생활 주변 방사성 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됐고 2012년부터 시행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법에 따르면 원자력 안전위가 방사성 물질이나 부산물 등의 종류, 수량, 유통 현황 이걸 보고받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해왔다는 게 이제 이번에 드러났다는 거죠. 집단 소송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대진 침대 사용자들이 원래 포털, 카페 여기서 이제 집단 소송을 추진해 온 것인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예 이걸 준비하는 홈페이지를 또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화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겠죠. 이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집단 소송 의사를 밝힌 사람은 1,500명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이 5월 17일, 내일이 바로 5.18 올해로 38주년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당시 군인으로부터 수사관들로부터 성폭행 당했다 이런 피해 여성들의 증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5.18 성폭행 사건 진상규명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을 하루 앞둔 오늘 그 당시 그 계엄군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던 그 여고생의 사연을 세상에 알린 분입니다. 현재 5.18 부상자 동지회의 그 초대 회장을 지내셨던 분이죠. 이지현 씨를 만나볼 텐데요. 지금 광주 CBS 스튜디오로 직접 나와 계세요. 이원 중계로 연결합니다. 이지현 전 회장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성폭행 당한 그 여성으로부터 첫 얘기를 들으셨던 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직접 들은 것은 89년 2월 20일 오후 1시경입니다. 전라도의 한 식당에서 오빠가 이렇게 함께 참석한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89년이면 그것도 80년으로부터는 9년이 지난 시간이네요. 네, 그런데 그 직접 만나서 듣기 이전에 혹시 그런 얘기들을 알고는 계셨어요? 예, 오빠께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다친 줄 알고 형님은 어떻게 다쳤어 그랬더니 어이 동상 요건 비밀이네
우리 동상이 거시기 부렸단 말이요. 그래서 뭘 거시기했어요? 그랬더니 성폭행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89년에 처음? 80년도 중후반 정도 됐습니다. 아, 중후반 정도에 그 오빠를 처음 만났을 때? 예, 그래서요. 그러는데 이제 그때 그걸 못했죠. 회원들한테 이게 설마 그랬겠냐 이제 그러게 했었고. 아하. 마침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그 오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어이 동상.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하병이 나불었고 우리 동생은 미쳐갖고 좀 정신병원에 있다 마시. 예. 자네가 꼭 청문회 가고 이 억울한 사연을 밝혀서 한을 좀 풀어주소이. 그 청문회는 그 50 청문회 그 광주 청문회 89년에 열렸던 그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그 오빠를 만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직접 피해를 당했다는 그 여성분을 만나보진 못하신 거고요. 아 만났습니다. 예. 그 여성분도 다 정확히 진술을 하시던가요? 물었더니요. 엉엉 울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말이 맞냐고 고개를 끄덕끄덕. 제가 이 사람으로서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지만 용기를 내서 예. 선생님 아픈 역사지만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막 더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오빠가 했다고 통상 세상에 우리가 뭔 거짓말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80년 5월 19일 귀가하는 과정에서 경군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강제로 트럭에 실렸답니다. 예. 그리고 야산에 끌려가서 당했습니다. 근데 혼자만 당한 게 아니고 여자분들이 서너 명이 더 있었답니다. 그걸로 이제 어머니가 아시게 된 거예요. 예. 아마 수천여 음악이 터졌겠죠. 예.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나서 하는데 그때 나이 17살이었습니다. 그녀의 꿈도 가정도 풍비박산됐죠. 그리고 그 사람은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를 했고 그 이후에 인생이 그냥 끝나버린 거죠. 예. 5월 19일 계엄군 복장을 입고 있는 군인들한테 구타당하고 끌려서 군용 트럭에 태워졌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산에 갔더니 여성이 몇 명 더 있었다. 아니 그때 이제 트럭에 같이 싣고 가는 거죠. 전라도 뭐라 두드러 패갖고 간 건데 이미 여자들만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야산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맞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게 바로 그 89년 광주 청문회 얼마 전일 텐데 왜 청문회에서 이런 게 진술이 안 됐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 여성의 정말 이렇게 그 참다운 모습, 뒷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찍어가지고 가서 앞에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그리고 노태우의 부인 김옥숙이가 그냥 환하게 웃는 모습, 그 대조된 모습을 우리가 보이려고 했어요. 국회의원도 보좌관도 이걸 지금 얘기하게 되면 누가 믿겠습니까? 잘못하면 역공당합니다.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도 그랬고요. 저도 그분들이 그렇게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억지로 주장하거나 그런 사실 배짱도 없고 겁도 났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과 야당 보좌관들도 그랬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여소야대 국회였습니다마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그분들의 희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원망스럽기도 한편으로는 또 이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지연 전 회장께서 직접 만나 들은 분은 이제 그분인데 최근에 보면은 그렇게 집단 성폭행 당한 여성이라고 하는 피해자분들이 한 분만이 아니고 심지어 그때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얘기들은 지금 광주 주변에서 많이들 지금 들려오는 겁니까? 무슨 피해 사례를 지금 접수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제가 또 얼마 전에는 저희가 이제 5월 19일이라는 날짜가 이 공수부대가 강주에 이렇게 이제 침투하게 된 날입니다. 그때 그렇게 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또 이제 80년대 중반에 저희 부상자의 사무실 신고해 오기를 5월 19일 저녁 이제 그때 불타버린 MBC가 있는 그 옆에 가불탕이라는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 가불탕 목욕탕에 끌려가서 당한 분도 계시고요. 최근에 또 이제 내일 모레 그렇고 그것이 이제 폭로가 될 겁니다만은요.
거기는 유부녀였습니다. 예. 유부녀에 이제 당했습니다. 이제 가정 파탄 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혼하고 애들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내일 모레 폭로될 거라고 하는 것은 뭐 폭로 기자회견을 지금 예정하고 계신 분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이제 다 해가지고 나서 오늘인가 8시 아무튼 모 방송에서 그걸 하기로 했습니다. 예. 참. 분신한 분도 계세요. 이거 참 너무나 처참해서 정말 이렇게 제 입으로 말씀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 89년부터 시작해도 지금 벌써 이게 세월이 너무나 많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뭐 김대중 정부도 지낸 바 있고 노무현 정부를 지낸 바도 있고 그 시기에도 왜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진상규명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을까요? 이게 강주 분들이 이제 가장 이렇게 좀 한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87년도에 양김 씨가 단일화가 됐으면 이러지 않았겠냐. 예.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김대중 또 이렇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지만은 예. 힘이 약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5.18 문제를 그냥 뭐 유의하면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대로 이렇게 그런 의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재성은 얘기로 여성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 얘기는 형제 자매에게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이렇게 보면은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시했던 것이었고 행정관계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신고를 해라.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게 없었습니다. 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만 해도 피해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피해를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분위기였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문재인 정부에는 뭔가 좀 더 기대를 하셨던가요? 아니면 뭐 최근에 잇따르는 미투 운동과 연관이 있을까요? 제 미투 운동과 이건 정말로 전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다릅니다만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것이고요. 물론이죠. 국가 폭력에 의한 정말 흉악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는요, 재성은 공소시효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정말로 이렇게 위안부들처럼 더 늦지 않는 시기에 빨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정부에서 안아가지고 비밀 보장해야 되고 정신병원에 계신 분들 편하게 치유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 위안부들처럼 정말 이렇게 그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는 그런 분들끼리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빨리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저는 이것이 바로 정말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18 진상규명 특별법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특별 위원회가 진상규명위원회도 만들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 특별법에는 이런 성폭력까지를 조사 대상에 넣는다는 내용은 아직은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5.18 진상규명위원회 특별법 제3조 7호에 의해서 이건 위원회가 원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지만 있으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해야죠. 위원회 차원에서는 철저한 조사 진상규명 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그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한 도움 아까 딱 주문하신 게 그 피해 입은 분들은 함께 좀 모여 계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쉼터 같은 곳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 병은요. 저희들은 이제 5월만 오게 되면 5월병이라고 하는데 5월 증후군 그리고 미쳐버린 사람들은요. 재성은 얘기로 죽기 전에는 나을 수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재성원이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왜 정부가 그런 거 못합니까? 해줘야죠. 먼저 어느 정도 피해자분이 계신지 규모 파악, 진상규명 파악부터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야죠. 저희가 듣는 얘기로도 제가 아는 사람은 한 5-6명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그 5.18 당시에 가슴 잘려져 나간 그 여자분을 봤거든요. 그렇게 잔혹한 사람들이 뭘 못했겠습니까? 정말 이게 너무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5.18만 되게 되면은 피해자들한테 와서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냐고 합니다. 밝혀진 것도 없고요. 아까 지금 이제 스님이 된 그분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검찰에까지 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갖고 나서 이 카메라 들어대는데
이거 정말 오라통 터질 일이고요. 잠깐만요. 예. 그 지금 현재 스님이 되셨다는 그분이 우리 이지연 전 회장께서 직접 만났던 그분이잖아요. 예, 근데 95년도에. 95년에 검찰에 뭐 고소를 하셨던 거예요? 뭘 하셨던 거예요? 95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녹취록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정식 고소를 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정식 고소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겠죠? 그때는 또렷하게 정말 이렇게 억울한 거 피해달라고 규명해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뭐 방송에서 이걸 하니까, 그런 적 없, 그냥 보십시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또 제2, 제3의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스님이 되어 계신 분 TV 방송 인터뷰에서는 극구 부인하시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긴 다 봤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스스로가 거기 있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 때문에 머릿속에서 지워졌을 수도 있다는 식의 심리 분석가의 멘트가 이제 들은 바 있습니다. 자, 그건 또 그리고요. 오늘 또 새롭게 한 언론사가 보도한 건데 그 당시 광주에 처음 투입됐던 그 7공수 부대가 작전 다 끝나고도 열흘 동안 광주에 남아서 시민들을 암매장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는데 혹시 광주에서 그런 얘기를 목격하거나 들은 바 없습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분명히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근거가 없었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 무슨 어디 무등산 기슭이겠다 아니면은 교도소 옆이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막연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그 자료를 보면은요. 이거 정말 밝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세월호 가족들도 그렇습니다만은 39년 전에 정말 돌아가신 분들 지금 6월도 찾지 못한 분들 가정의 품으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반드시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18 민중항쟁 부상자 동지회 초대 회장 지내신 이지현 씨의 목소리를 들어봤고요. 자, 방금 그 인터뷰에도 나왔습니다만 오는 9월 5.18 진상규명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 그 진상규명 범위에 이 계엄군의 성폭행 사건 이것도 딱 포함시키자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잠깐 연결합니다. 최 의원 안녕하세요. 예, 최경환 의원입니다. 지금 광주 5.18 전야제 현장 계시죠? 예, 금방 금남로 행진을 마치고 지금 도청 앞에 전야제 현장에 있다가 지금 인터뷰를 잠깐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거기 비는 많이 안 옵니까? 지금 약간 보슬비가 내리는데요. 행사에는 아직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이번 법 개정안 내신 게 이 계엄군의 성폭행 사건을 콕 찍어서 이걸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그 개정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발의하신 이유는요? 지난 3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이제 군에 의한 그 인권유린 이런 상해 살해, 암매장 이런 것들은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서너 분이 앞에 인터뷰하신 이지연 선생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례들이 구체화되면서 인권유린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법 조사 대상에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성폭행을 살해, 암매장 여기다가 성폭행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증언 내용을 보면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구타하고 군용 트럭에 강제로 태워서 야산으로 끌고 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특정 군인 한 명의 어떤 일탈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당시에 군인들이 이 광주 시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어떤 군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곤봉, 대검을 착검한 상태로 시민들을 무참히 이렇게 머리를 치고 또 사람을 찌르고 또 총을 쏘고 이런 학살이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군 기율이 완전히 어긋나 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성폭행 이런 부분도 발생했을 것이다. 이 군 통제가 안 된 게 아니냐 하고 그런 상태를 방치한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통제가 안 됐다와 방치했다는 큰 차이거든요. 군이 조직적으로 이런 거를 방치했다? 이게 더 큰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그걸 상부나 지휘체계에서 그런 상황을 알고도 묵인한 상태라면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상부가 알고도 묵인했을 거란 심정을 갖고 있다. 네네네. 그런데 그렇다면 그게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그 뒤에 해당 군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문책하고 그렇죠.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도 다 이제 사실 묻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예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군에서 그런 성범, 성폭행 이런 혐의로 누구를 문책하거나 한 그런 기록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예. 자, 모든 국민이 울분을 터뜨리고 이거 좀 진상규명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간절한데 문제는 지금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그동안 그 한 맺힌 것 문제들, 특히 여성으로서 수치심과 모욕감과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문제인데 최근에 우리 사회 미투 운동에 일정한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5.18 진상규명 그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영향도 있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증언들이 서너 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 피해를 봤던 여성분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사실들을 알려주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안내할 것이냐 하는 것도 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위원회가 출범하고 법률적 뒷받침을 받아서 여성들을 철저히 보호하는 장치만 마련되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인데.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제 국방부가 주무부서인데요. 국방부에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시행령에 5.18 당시 성폭력 피해 신고센터를 진상조사위원회에 만들어서 그렇죠. 이 여성분들이 자기가 피해나 이런 자기 명예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그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해서 의견서를 좀 보냈습니다. 이게 그 형사처벌 공소시효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 그래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행위는 내란죄나 외환죄나 이적죄 같은 거는 공소시효가 배제돼 있고 또 집단 학살까지는 집단 살해까지는 공소시효가 배제돼 있는데 성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처벌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둘로 나뉘어요. 그래서 똑같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본 거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나치의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있고, 그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하면 정치권에서 더 좀 추가 보완 입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진상규명 절차부터 빨리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었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 내일 새벽 사이에 중부지방 시간당 20-30mm 강한 비 온다죠. 피해 없기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